안녕하세요. 배진숙입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은데 우선 이런 자리에 뜻깊은 자리에 사회를 맡게 되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저는 현재 건국대 모빌리티 문학연구원의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며 재외 한인학회 편집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재외 한인 연구자로서 그동안 남미 출신 한인분들을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 인터뷰하거나 혹은 국가별 소규모로 뵌 적은 있지만 이렇게 한자리에 남미 3국에서 한인 이민자로서 상경험을 하신 분들을 다 같이 뵙는 것은 처음이어서 이 자리가 무척이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기대가 됩니다. 본 행사 시작 전에 토크 콘서트 행사 취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는 남미의 한인들이라는 주제로 특별전을 진행했는데 이에 대한 연계 행사로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 남미 이민자들의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토크 콘서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크는 진열되어 있는 전시를 넘어 이민자들의 기억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행사라는 데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크 콘서트는 총 3개의 테마로 구성했습니다. 1부 1세대의 기억, 2부 후세대의 기억, 3부 다시 한국으로 라는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고 중간중간 이민자들이 추천해 주신 연주곡을 들어보실 수 있는 시간도 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숨이 차네요. 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한국이민사박물관을 포함한 시립박물관 본관을 모두 총괄하고 계시는 인천광역시립 박물관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장이십니다. 예, 부에나스 타르데스.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에 인사말을 하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제가 인천 시립박물관장인데 이 시립박물관장이 왜 이민사박물관장의 발분관에 와가지고 인사를 할까 이렇게 좀 의아해하실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 시립박물관은 4개의 분관이 또 있습니다. 본관이 있고 4개의 분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이민사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본관장이 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게 됐습니다. 내년이 우리 한민족 공식적으로 한민족 이민이 시작된 지 120주년이 되는 해예요. 내년이 2022년 아주 중요한 해인데 그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이민사박물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획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전시회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이렇게 실제로 그곳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을 모시고서 이야기를 듣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배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시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 살아보신 분들의 구술이 결국 역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뭐 연구자들이 책이나 무슨 문헌을 통해서 연구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실제로 살아보신 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진짜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주신 분들은 비록 이제 뭐 좀 떨리신다고 아까 자꾸 그러시는데 저희가 촬영 잘 해가지고 다 편집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왔을 때는 내가 이렇게 멋지게 말을 했구나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편안하게 그냥 친척들 모아놓고서 야 내가 이렇게 살았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젊은 1.5세대, 2세대들은 정말 귀한 우리 청년들인데 같이 이제 1세대들하고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내가 어떤 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그래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시간으로서 저도 될 수 있으면 끝까지 있으려고 그러는데 좀 다음 또 일정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또 다른 기회에 또 계속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은 120주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들을 아마 다시 또 모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실 텐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차스 그라시아스. 네, 관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민사 토크 콘서트 남미 이민자들의 기억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한국 이민사 박물관 이민사 토크 콘서트에 출연하시고 이민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출연해 주신 출연진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브라질 이민 1세대 안경자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옆에는 아르헨티나 박재순 선생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파라과이 권영희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민사 토크 콘서트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 행사 출연으로 남미 각 나라에 사셨던 분들이 한 자리에 이제 모이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출연 소감이랄까 한 분씩 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선생님께서 이 자리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42년생이고 제가 브라질로 이민을 간 해는 1981년이에요. 한국에서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두 아이, 남편 네 식구가 브라질로 이민을 갔었어요. 1981년에 이민을 갔다가 한국에 돌아온 지 지금 4년, 2017년 말에 돌아왔어요. 네 식구 다. 36년을 브라질에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드렸던 질문은 이제 이 자리에 이제 참석하게 되신 소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를 소감, 네. 저희가 이제 네. 아마도 제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은 한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요. 그래서 막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 이 토크 콘서트 있기 전에 바로 지금도 전시 중이지만 남미 이민 전시가 열리고 있죠. 그 전시회에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제가 가지고 온 여러 가지의 물건들, 물론 대부분의 것들은 다 브라질에 두고 오고 주고 왔지만은 그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여기 이민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민 전시회에 와서 보니까 다른 그 옆에 나라들도 많은 분들이 그런 물건들을 기증해 주셔서 전시회가 참 아담하게 아주 그 알차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브라질 이민에 관계된 일기 책자도 이제 돼 나온다고 그러고 이런 겹겹의 행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거기다가 또 뭐 코로나 19인지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때인데 이러한 좀 재미있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행사를 또 마련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저를 오라고 해주셔서 내가 아마도 브라질에서 산 36년 세월과 돌아와서 느낀 여러 가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끝으로 사실은 이 소감과 어울려서 저는 지금도 낯설어요, 한국이. 저는 매일매일 그 적응기를 좀 쓰고 있거든요. 36년 살았던 거하고 여기 와서 지금 4년 된 건데 아무래도 여기가 좋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적응해 나가야만 된 여러 가지 이런 그런 좀 갈등도 있고 이런 때 저를 또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참 많은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감이라기보다 이런 모임, 이런 행사, 토크 콘서트 같은 좀 비교적 젊은이다운 행사 이런 것들을 하려고 애쓰시는 박물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브라질에 있는 교포들한테
하고 더 연결되고 더 많은 재료들을 제가 끌어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의무감 같은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안경자 선생님께서는 브라질 계시는 동안에도 한인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고, 또 이번 그 박물관 전시에도 143점, 그리고 또 박물관에 저희가 이제 이민 자료를 기증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과 그리고 또 대중들이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그 남미 이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귀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박재순 선생님 이 자리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소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이민사 박물관에서 이런 우리가 외지에 멀리 떨어져 있는 중남미에 대한 행사를 오랫동안 하셨고, 또 이 피날 장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토크 쇼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여기 참석해 주신 토론자로 참석하시거나 또는 그 방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멀리, 저는 한 35년 동안을 그 아르헨티나라는 나라하고 인연을 맺었고, 현지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또 한국에 와서도 그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민 재동포를 위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상당히 2017년에 제가 귀국을 해서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새삼스럽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썼던 글, 동포 신문이나 월드 코리안 또 브레이크 뉴스에 썼던, 그때 그 나라에서 살면서 아픔과 슬픔과 이렇게 행복함, 즐거움, 이제 조국에 대한 거, 한인에 대한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감회가 새롭고, 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중남미에 대한 관심, 재등포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은 같이 나오신 두 분 선생님에도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배진숙 교수 미국에서 공부했지만은 중남미와 미국주 또는 재동포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계시는 젊은 학자, 아주 중요한 학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어서 대단히 고맙고, 또 계속해서 관심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말씀들을 잘하셔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권영희 선생님 파라과이에서 오셨는데, 네, 이민 토크쇼에 추천해 주시고 참석했는 분들과 같이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남미 파라과이에서 한 30여 년 살았어요. 거기서 살고 2014년도에 한국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 적응하고 아이들하고 잘 살고 있고요. 남미에 가게 된 동기는 남편 친구분 따라서 같이 갔습니다. 가서 처음엔 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어요. 그거 잘 참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기다리면서 다시 아이들은 한국으로 공부를 하고 지금 이렇게 같이들 저하고 살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더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영희 선생님 자녀분들은 지금 현재 대사관 그리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사관에 근무하고 따님은 또 이제 에스파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엄마로서는 참 감격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책을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브라질 이민자셨던 안경자 선생님께서 이번 한국이민사 박물관에서 발간된 브라질 1차 이민자이신 백옥빈 선생님의 일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부터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브라질 한인 이민 50년사 그리고 제외 동포신문에서 백옥빈 선생님 일기 일부를 읽으면서 굉장히 생생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브라질 이민을 같이 떠난 것 같이 생생한 현장감을 느꼈고
또 남미 이민사에 있어서 매우 귀한 자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경자 선생님께서 배국빈 선생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배국빈 선생님의 일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배국빈 일기는 1962년 들려요? 네. 1962년 12월 18일 부산 항구예요. 추웠겠죠. 이제 12시 정각이면 이민선 찌짜렌카호가 이제 떠나게 되는데 많은 환송객도 나오고 일가 친척도 나오고 친구들도 이런 복잡하고 그런 때 사상객 기자 한 분이 이 배국빈 씨한테 가까이 와서 지금부터 앞으로 있을 모든 것을 가능한 대로 일기에 써서 보내주면은 우리 사상계에다 싣겠다. 그렇게 서로 모르는 입장이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사상계 특파원이 되셨어요. 배국빈 씨는 1923년생인데 지금도 브라질에 살아 계세요. 그러니까 이 일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책으로 나오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좋은 것 하나는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거. 그런데 이제 연로하시니까 직접 전화로 얘기하기는 힘들고 제가 따님한테 이제 카톡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질문을 드리면 그 질문을 받고 직접 필사를 하셔서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었던 또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자료를 더 보충할 수 있었는데 이분은 평안북도 정주 출생이에요. 그런데 5남매의 맞이였는데 1923년이면은 일제 강점기 아니에요? 일제 강점기 때 서울도 아니고 평안북도 정주에 5남매 맞이 그것도 딸을 경성으로 유학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통 집안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분은 그렇게 해서 서울의 경성에 와서 사범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의 그 직접 보내주신 글을 통해서 보면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그 궁금, 호기심, 도전 이런 것들이 아주 강했던 분인데 실제로 사범학교를 나와서 정주에서 그 소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선생도 잠깐 했다고 그리고 20대가 되기 전에 집안 식구들의 그 중매로 결혼을 했으니까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남편은 의과대학생이었으니까 경성으로 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고향을 못 갔으니까 말하자면은 실향민이죠.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의사인 남편과 3남 1녀 이렇게 낳고 잘 살다가 정말 어려움 없이 살다가 그 중년 나이에 브라질 이민을 결정을 했어요. 집안 내에 그 아버님 격되는 분의 그래서 브라질에 와서 그 어떻게 해서 브라질 농업 이민이 실패를 하게 됐는가, 또 어떻게 해서 교포들이 농장을 떠나서 도시로 나오게 됐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자립을 하게 됐고 공부를 하게 됐는가 등등이 어머니로서,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지식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필가다운 그런 면도 있고 그렇게 아주 자세히 일기에 써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는 모든 학자, 교수, 소설가, 기자, 정치가들이 상파를 오면은
반드시 배국빈 씨를 만나고 이 일기를 좀 보겠다고 하고, 그래서 일기가 아주 날게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의 연구 자료가 됐고, 저 역시 이민사를 쓰면서 이 일기를 다시 한번 읽게 됐는데, 이렇게 개인이 읽는 것보다는 책으로 내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앞으로도 확고한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배국빈 씨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대학 선배이기도 하고 집안끼리도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여서 시시콜콜이 많이 알고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모니카님, 내가 이거를 한국으로 가져나가서 책으로 꼭 낼게요. 그래서 2017년 이 일기장을 받아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인가 여기 박물관에 와서 실제로 일기장을 보여드리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오늘 이렇게 책으로 나온 거예요. 됐는데, 이 책을 이렇게 오늘 받아보면서 이제 내가 이걸 가지고 브라질에 가서 배국빈 여사한테 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감개무량하실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대강 그때마다 내가 여기서 벌어지는 일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 됐어요 하고 과정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지금쯤 책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믿고 계실 것이고, 소식이 언제 오나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노인네들의 일은 내일을 몰라요. 지금 이분은 아주 건강하세요. 매일매일 성경을 필사하시고 매일매일 읽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맛있는 거 찾아서 잡수시려고 하고, 그러지만은 내일을 모르는 게 노인네들 일이라서 이게 하루빨리 브라질에 가서 모니카 여사님의 손에 다 닿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인연으로 인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기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옛날에 제가 그런 말 들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국민 전체가 민족성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기록을 좋아하는 민족이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언제 한번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이 일기를 보면서 일기가 그날의 이야기지만 곧 그게 그날의 역사로구나, 나도 좀 써야지. 그런데 그게 저도 썼다 말았다 하지만 지금도 쓰고 있지만은 이렇게 계속해서 상세하게 이름 한자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하려고 하셨고, 그리고 한자와 포르투게스로 그렇게 하신 이 그분의 어떤 지적이고도 그 신앙적인 깊이, 그분의 그런 생활 철학, 이런 것들로부터 제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또 어떤 느낌을 가지실지 모르겠고, 그리고 제 글의 마지막에도 써놨지만은 이제 요 계속해서 제가 다루지 못했던 거, 또는 모니카 여사가 일기에 미처 못 쓰셨던 거, 이런 것도 누군가가 가까이 가셔서 직접 만나시고 해내고 또 여쭤보고 해서 그 다음의 일기, 요즘의 일기도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도 북 콘서트를 따로 이제 해야 될 만큼 이제 안경자 선생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고, 또 그만큼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고, 또 안경자 선생님은 그 브라질 50년사에 보면은 브라질 이민 여성사에 관해서 이제 글을 쓰셔가지고 제가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크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이제 계시는 1세대 분들은 이민을 떠나셨다가 다시 한국으로 여기주하셨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요. 아까 잠깐 안경자 선생님 그리고 권영희 선생님께서는 그 이민을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마지막으로 박채순 선생님 어떤 계기로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이민은 그 1965년 최초의 농업 이민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986년에 이민을 했는데 농업 세대가 가서 어느 정도 그 정착을 한 다음에 그 한국 정부와 아르헨티나 정부가 그 투자 이민을 체결해서 1985년인가 그래서 저는 1986년에 그때 상황에서 저는 그 은행에 근무를 한 뭐 은행에 16년 차였는데 좀 더 넓은 곳에서 그 교육을 시키자 뭐 그 좀 더 나은 삶을 살자 하는 그 이민자들이 대부분이 가진 그런 입장에서 아르헨티나로 그 이민을 했습니다. 1986년이니까 제 나이 36살 때 이민을 했었네요. 아, 네. 제가 이제 뉴욕에서 남미 출신 분들을 뵀을 때 그 세대 구분을 배를 타고 갔냐 혹은 비행기를 타고 갔냐로 한다고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 세 분께서는 배를 타고 가신 세대는 아니고 다 어느 정도 그 처음 그 이민 선구자라고 할까 그 초창기 그 이민 선구자들께서 고군분투하셔가지고 농업 이민 이후에 어느 정도 그 한인 사회가 자리 잡았을 때 그때 비행기를 타고 가신 듯합니다. 자 이제 배국빈 선생님처럼 농업 이민을 가셔서 농업 이민이 남미 이민의 토대가 되었지만 현재 남미 한인분들은 봉제, 의류 관련 사업에 상당수가 종사하고 계십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남미에서 몇 년이나 거주하셨고 어떤 생업에 종사하셨는지 권은희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3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옷 장사를 했어요. 옷을 이렇게 아순션 파라과이 도시 이름이에요. 거기서 옷을 구입을 해서 제가 사는 데는 조금 지방이에요. 국경선 시우다 델레스트라고 거기에서 이제 아순션에서 옷을 사다가 붙여주면은 저희가 받아가지고 옷 장사를 했습니다. 가게에서. 그리고 그 장사를 하면서 경기가 그때는 좋았어요. 제가 갔을 때는 좋았는데 다른 업종들이 생김으로써 저희가 다른 업종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호경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경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옷가게를 그만두고 전자가게를 조금 했습니다. 해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새로 업종을 바꾸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나중에 또 다시 옷 장사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박채순 선생님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여기서 은행을 다니다가 그 아르헨티나를 갔는데 대부분의 그 농사를 시작했던 분이 계시고 그 의복 우리 선생님처럼 의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 나는 그 기술이라든지 그런 거 감당할 의복 그 생산이나 또는 판매할 그런 걸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마침 가서 좀 있으니까 그 무역이 그 나라 그 수입이 돼서 무역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또 아르헨티나에서 최초 한인 박사 1호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공부하셨는지. 그 이민 86년에 가서 36살에 가서 40살이 되니까 그 굉장히 그 단조롭습니다. 이민 생활이라는 게 친구라든지 또는 그 할 수 있는 물론 그 현지 사회에 들어가면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언어가 다른 스페인어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브라질을 빼놓고 저 같은 경우 그 전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없어서 그때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970년 그 86년에 이민을 가서 70년 그러니까 한 4년 후에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그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일을 해야 되죠. 그 생활을 해야 되고 아이들과 생활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불구하고 이제 막무가내로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그래서 대학 과정을 마치는 게 한 10년 걸렸습니다. 물론 그 대학원
교수권이 석사 박사 코스가 그 뭐 빨리 한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끝나는데 언어 문제라든지 그 시간 문제라든지 해서 10년을 걸렸는데 그 후에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 논문 쓰기가 만만치 않죠. 어디든지. 근데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 한국의 현대 정치사를 썼는데 자료 문제라든지 그 또는 교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해서 결국은 그 14년 입학한 지 14년 만인 54세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그 학위를 하는 게 많이 보편화된 것 같은데 그때는 그 한국 사회에서는 석박사를 하고 하는 게 굉장히 빠른 나이에 해야 되는데 나 같은 경우가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연합뉴스를 비롯한 경향신문 제가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남미 이주한 그 뭐 처음 박사학위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 매스컴에서도 다뤄주고 그러더라고요. 언어를 시작해서 학문을 해서 학위까지 가는 데는 상당히 14년이 걸려서 54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 후로 이제 그 사실 거기 가서 공부를 학문을 한다고 박사학위를 한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그 현실적이지 못하고 실용적이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훨씬 그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 그 생활이 윤택하고 뭐 부도 쌀 수도 있고 뭐 자식들 공부도 잘 시킬 수 있는데 저 같은 우직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아마 그 후로도 그 학문을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이름은 뭐 아르헨티나 최초의 그 박사학위라고 그랬는데 크게 써먹지도 못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박채순 교수님께서 굉장히 겸손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나중에 저희가 사진 보면서 다시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 현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후에 그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그런 과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국학 진흥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제 나중에 사진 보면서 더 자세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경자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여기 자리에 함께 해주신 안찬재 선생님, 이찬재 죄송해요. 그가 이제 서울대 CC였었고 그 출국 전에 그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남미에 가셔서는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그 백옥빈 모니카 여사를 여러 번 이제 인터뷰하고 글도 쓰고 그랬는데 누군가가 나를 좀 인터뷰하고 나를 좀 알아봐 주길 바래요. 왜 그런가 하면요, 저는 사실은 미립국을 했어요, 브라질에. 그러니까 처음에 간 게 브라질이 아니었어요. 칠레로 갔고 칠레에서 볼리비아를 갔어요. 볼리비아에 왜 영주권을 받으러 쉽게 받았어요. 그 영주권을 받은 후에 브라질로 넘어오기 위해서 그 반대는 아주 넓고 그 습지인 데를 밤새 자동차를 타고 미립국에서 브라질로 들어왔고 거기서 이제 상파울로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전혀 어떤 그 서류가 없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살아야 되니까 다른 모든 교포들이 걸었던 길을 저도 걸었어요. 대부분의 아르헨티나나 파라과이도 그랬겠지만 남미 교포들은 옷을 만드는 일에 많이들 종사. 그게 전통처럼 돼 있고 쉬웠어요. 그 길로 들어가는 게. 그래서 처음에는 지리를 알기 위해서 상파울의 어느 시장을 알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옷 샘플을 들고 가게 다니면서 말하자면 세일즈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브라질 말로 벤데라고 하는데 그걸 2년간을 했어요. 2년간을 하다 보니까 대강 이제 계절을 다 그러니까 아무리 남미고 브라질이라 할지라도 물론 상파울이 눈도 안 오고 얼음도 안 오는 그런 곳이지만은 분명한 사계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계절을 2번 체험하면서 옷은 이렇게 만드는 거로구나, 유행이라는 게 이런구나, 어느 동네에는 이러이러한 큰 도매상들이 있고 이런 걸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길어서 2년 후에 가게를 하나 열게 됐고, 가게를 통해서 도소매를 하다가 직접 이제 우리도 제품을 했죠. 소위 옷을 자르고 옷을 만들게 됐죠. 이제 이러한 전형적인 남미 이민, 브라질 이민의 길을 저는 걸어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다 생생하게 기억되지는 않지만은 그때 그 기억들이 여기저기에 이제 글로 남아 있어서, 제가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또 그 상파울 한국학교의 교장도 했거든요. 그리고 한인 회보를 만든 편집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남았던 여러 그 경험의 편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옷을 만들었던 전문직이었었어,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제가 알기로는 권영희 선생님도 처음에 밴드로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하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까요? 옷 장사를 하면서 참 나라가 미흡하고 도둑이 많았어요. 도둑이 많은데 이제 옷 같은 것도 잘 잊어버리고, 그 종업원들이 또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종업원이 통해서 이게 옷도 좀 훔쳐가는 것도 있고, 얘들이 이제 퇴근할 때쯤이면 가방에다 넣어 가져가는 것도 있고, 그런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참 종업원을 뭐 처음에 옷가게는 좀 많이 썼어요. 가게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종업원 보는 것도 정신적으로 아주 힘들었어요. 그걸 관리해야 되니까. 퇴근할 때 보면은 진짜 가방 한번 보자고 그렇게도 하고, 참 저희가 그 당시에는 그런 짓을 했어요. 안 그러면 얘네들이 그냥 가져가니까, 얘네들은 주인 것도 주인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검사하고 그랬어. 그게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네, 그 준비한 질문이 많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권영희 선생님부터 남미 사시면서 지금 방금도 말씀을 조금 해주셨지만 가장 좋았던 점, 그리고 혹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혹은 경험, 혹은 힘들었던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힘들었던 점은 이제 이민 가서 언어 소통이 안 되고, 또 날씨가 제가 갔을 때 더웠어요. 2월 달이라 하늘만 쳐다보면 어지러운 거예요. 빈혈이 생겨서 좀 몇 달 고생을 하고, 또 살다 보니까 또 살겠더라고요. 뭐 아는 사람 없어도 우리 교포들이 한 분씩 그 고장에 모여들면은 진짜 가깝게 지내고 그랬어요. 그리고 재밌는 일도 있었고, 이제 딸을 낳았어요. 2년 후에 딸을 낳으면서 이제 적응을 하게 됐고, 교육을 여기서 마무리시켜서 한국을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그 세월이 그리워요. 그리고 그 남미에 그 먹을 거 달걀이나라고 있어요. 스파게티 비슷한 거, 달걀인 같은 것도 먹고 싶고, 지금은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어요. 2017년에 다녀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에 17년에 14년에 10월 달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17년에 또 갔다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동생이 살고 있어가지고, 동생이 올해 이제 5월 달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은 다 나온 거죠. 제가 이민 갈 때 남동생, 여동생 부부들을 다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 살다가 남동생은 한국으로 나오고, 여동생만 요번에 이제 저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저보다 한 3, 4년 더 살은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달에 나왔는데, 하여튼 이유가 코로나이기 때문에 나왔는데, 지금은 뭐 이제 동기간에 가끔 만나보면서 같이 그냥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채순 선생님. 그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가 그 굉장히 먼 듯한데 그 각각 다른 독립적인 국가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 가서
삼국을 넘나들면서 생활한 적이 많았거든요. 특히 그 우리 한인 사회에 이제 그 남자들은 보통 골프를 치는데 그 골프 회원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국제대회라는 걸 합니다. 국제대회라는 게 이제 뭐 저 전체 세계적인 국제대회가 아니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이런 그 한인 골퍼들이 모여서 한 200명씩 모여서 대회를 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안경자 선생님이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이 좋은 책도 있고 하는데 브라질도 가서 그 생활을 비즈니스라고 해봤고 파라과이는 여러 번에 넘어가서 그 파라과이가 한참 지금 아까 전자 저걸 했다고 그러는데 그쪽에 한참 그 잘 될 때도 있었지 않았어요. 시우다 델 에스테인가요? 예. 브라질 같은 경우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거기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미안하지만 우리 한국은 기계들이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 남미의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이런 나라를 굉장히 후진국으로 보는 경향이 많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경제 수준의 그 GDP는 좀 낮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사는 브라질 예를 들어서 이 맥주 한 잔 딱 시켜놓으면 저녁 내 그 코너에 있는 맥주집에서 그 춤을 추고 젊은이들이 구갈하고 그래서 그리고 그 아주 작은 것도 그 고맙게 생각하고 사람을 이해가 안 되죠. 아침, 저녁, 점심 때 늘 만나도 안녕하세요, 본지야, 부에노디아스 해서 그 사람이 인간미가 흘러 넘치거든요. 물론 차츰차츰 그 변해갑니다만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주인 것도 내 것, 내 것도 주인 것 하는 것처럼 그 어떤 엄격한 그런 사회가 아니고 인간미가 흘러 넘치는 사회다 그런 생각이 제일 그 아쉽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딸을 셋을 그 꼬마 때 데려갔는데 그 딸내들이 한국을 전부 이주를 했다가 다시 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은 그 산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손주들이 그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됐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일본인 후세하고 결혼을 한 딸이 막내딸이 있어서 그런 어떤 그 향수 남미에 대한 향수 이런 건 있는데 그 대신 그 이제 여러 가지 처음에 가서 볼 때 이게 무슨 국가냐 하는 정도로 사람만 모였다라면 대통령 욕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고생을 합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그때마다 우리는 옛날 그 우리 한국의 1998년도에 IMF 때 그 한 30, 40%, 50% 오른 것만 해도 그냥 엄청나게 전쟁이 난 것처럼 했는데 거기는 뭐 100% 오르고 3000%가 1년에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3000%. 그 과정에서도 국가는 그렇게 어려운 상태일지라도 개인 가령 우리 그 한인들 같은 경우 가서 열심히 의복 팔고 자르고 해서 그날 바로 이제 미불로 바꿉니다. 달러로 바꿔서 가지고 있으면 달러가 자꾸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가치가 있어서 사실은 경제가 그 미국 의존적인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 쪽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잘 살고 특히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참 위대하다. 거기 그 맨 바닥에 바위 위에 놔도 그 풀이 싹이 트고 이끼가 트고 그 소나무가 그 속에서 자라듯이 우리 한인들 그 오늘도 물론 남미가 그렇게 척박한 곳은 아닙니다. 다른 저기 러시아 쪽이라든지 그 아프리카 쪽에 비하면 그런데 우리 동포들 거기서 그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또 그 행복을 누리면서 가령 제 딸들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이 사는 곳이 남미가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안경자 선생님께서 굉장히 귀하고 진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저는 브라질에 가서 무엇보다도 대륙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걸 느꼈고 그다음에 자유라는 거를 그러니까 획일적이지 않은 거 이런 거를 맛봤고 또 하나 좋았다고 한다면 우리
두 아이가 이제 일남 일녀인데 다 좋아해요. 브라질에 엄마 아빠가 갔고 자기네가 거기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브라질에 살고 있지 않지만 브라질을 사랑하고, 이러한 그 브라질의 거대한 자유 이런 거를 제가 맛봤다는 게 참 좋았고요. 일례를 든다면 한국에선 볼 수 없었던 러시아의 그 누리예프의 그 발레를 브라질 가서 보고, 뭐 닥터 지바고에서 나오지 않았던 한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장면들을 이런 장면이 있었구나, 원 모습을 브라질에 가서 보고, 뭐 이런 그 예술, 자유 이런 거를 그걸 느꼈던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민 생활이 담긴 사진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넘기고 이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안경자 선생님께서 마이크. 네. 성파울에 한인들이 제일 많이 모여 옷을, 그러니까 패션 거리죠. 그 거리의 모습이고요. 그 유명한 가게들의 쇼윈도와 가게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거는 브라질 사립학교의 브라질 명절, 그러니까 6월절에 브라질 문화, 브라질의 춤을 거기 다니는 한국 아이들과 섞여서 추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그 국제학교 교사로 있던 샌니콜라스에서 한국 교포 아이들이 한국 옷을 입고 한국의 음식을 브라질 사람들한테 선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브라질의 국민 영웅 아일톤 세나의 장례식인데,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게, 그렇게 대단한 국민 영웅의 장이 행렬인데 저 빨간 게 그 소방차예요. 소방차, 빨간 소방차가 높지요. 그 높은 소방차 위에 운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앞에 이제 기마병과 오토바이면 모든 이렇게 길거리에 빼곡히 시민들이 다 나와서 바이바이 하는 그런 장면인데, 어떻게 국민 영웅을, 저 위대한 영웅을 저렇게 장의행렬, 그러니까 그게 존경의 의미인데 그 차가 소방차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남편이 그렸던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채순 선생님. 저건 그 아르헨티나 사진이 아니고요. 그 한국에서 이제 그런 이주해 가지고 여기서 그 한국 아르헨티나 협회 활동을 하면서 브라질 부통령이 방문했을 때, 저 신사동에 가면 그 부에노스 아이레스라는 그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거기 초대해서 우리가 초대해서 같이 그 사진을 찍었던 브라질 부통령 사진입니다. 저쪽에 혹시 우리 그 다음 저 차세대 순서인 방영식 군이 저쪽에 사진이 있어요 혹시? 네. 저기 저 군중이 뭐냐 하면 아르헨티나 이민, 그 한인 이민 50주년 행사에 저 그 군인, 제가 그때 사람들 그 매스컴의 저 이야기를 듣고 1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에 한국인 50주년 기념 행사를 한다고 해서 한인들이 행사를 하니까 저렇게 많은 인파가 모여서, 지금 우리 그 거북선 가지고 행사하고 씨름 행사하고, 여기 지금 우리 방영식 그 후배가 와 있던 여기서 대표였습니다. 그 풍물놀이, 우리 사물놀이를 그 우리 전통 문화 예술을 그 아르헨티나에 가지고 가서 아르헨티나에서 그 직접 그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 현지인들에도 가르치는 그런 그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 그 저쪽에 또 여기 이제 우측 아래층에는 그 우리 이제 그
우리 아리랑이라든지 전통 가요를 부른 거. 아무튼 저거는 이제 내용이 대통령궁 있는 부근에서 우리 한인의 날 행사했던 것을 보여준 것 같고, 저 한인들 또는 현지인들이 이제 한국 김치라든지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제공한, 저 위에는 또 떡이 있고 그러네요. 그런 겁니다. 그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인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은 상당하게 크게 그 저런 활동, 지금 뭐 몇 명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가령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런 행사를 하니까, 저는 그런데 가서 이제 그 가교 역할도 하고 그 사람들 모이고 행사하는데, 그 한인의 소속으로 또는 그 사랑방이라는 그 단체, 우리 한인과 아르헨티나인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로 주관도 했었고 또 좀 협력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딸인데요. 저 서 있는 애가 제 딸인데 거기 가서 난 딸이에요. 그리고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일요일 날은 컨트리 클럽이라고 안에 골프장도 있고 저렇게 수영장이 있어서 아빠들은 이제 골프 치시고 애기들 노는 거는 이제 엄마들이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사진이 찍힌 사진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조금 그 나라가 발전이 되면서 그 저 아파트 옆에 중국 사람이 지금 큰 그 헬스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서 운동하면서 중국 사람과 저 선생님이 브라질 선생님인데 뭐 샴바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춤을 가르치고 운동도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 저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파라과이 이가스 폭포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 사진을 제가 봐서 갖고 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더 생생하게 현지의 상황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남미 이민 1세대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세 분 선생님은 2부가 끝나고 못다한 얘기는 3부에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부 1세대의 기억을 마치고 잠시 후 인천 콘서트 챔버의 공연을 감상하신 후 2부 후세대의 기억을 이어가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곡은 브라질 이민선이라는 노래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원로 가수 남상규 선생님께서 1963년 발표하신 트로트풍의 곡입니다. 1962년 12월 브라질로 향하는 첫 이민선이 출발하고 다음에 2월 도착했으니까 남미로의 첫 공식 이민이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발표된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사에는 고향을 떠나 타국으로 향하는 이의 기대와 근심이 동시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간주에는 아리랑 선율도 나온다고 하니 귀 기울여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천 콘서트 챔버의 연주와 바리톤 박대호님의 목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0분 휴식하신 후에 다시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향집에 늙은 부모 남겨놓고 신천지 찾아가는 브라질 이민선 행복이 기다리나 기다리나 슬픔이 기다리나 기다리나 이별 슬픈 백고동에 물새도 우는구나. 고향 말리 브라질 이민선
갑판 위에 손수건을 흔들면서 장파를 타고 가는 브라질이 민선 달 밝은 광위에 밤이 오면 야자수 그늘 밑에 내 고향을 그리면서 목매어 울터이지 고향 말리 브라질이 민선